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행정쟁송법 강의를 좀 짧게 요약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행정소송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행정소송의 유형은 두 가지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원적 사법제도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원적 사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원적 사법제도는 이 우리나라,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시스템으로 일반 법원이 이제 행정사건까지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일원적 사법제도라고 하고요. 이원적 사법제도는 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그 여러 가지 법원이 있는 겁니다.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있고요, 연방민영사법원이 있고요, 연방행정법원이 있고, 연방노동법원이 있고, 연방사회법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최고법원이 6개인가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연방행정법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일반 법원하고 각 전문 법원이 서로 나눠져 있는 거를 이제 이원적 사법제도라고 합니다. 일원적 사법제도하고 이원적 사법제도는 각각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이원적 사법제도의 경우에는 이제 전문성이 있다. 각 법원 간에 그 전문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성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다만 이제 관할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법 해석의 통일성, 각 법원 간에 법 해석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판례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있고, 관할이 또 틀려지죠. 그래서 민영사 사건은 연방민영사법원으로 가야 되고, 행정사건은 이제 행정법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그 원고가 관할을 지정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원적 사법제도인데 1심에서만큼은 이 가정법원하고 행정법원이 이렇게 전문법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일반 법원이긴 하지만 이 전문법원으로 나눠져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1심에 한해서는 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법원이 마련돼 있고, 다만 이제 이원적 사법제도처럼 관할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이 나오는데요. 행정소송의 의의는 이제 법원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의 소송 절차에 의해서 행하는 재판이라고 보통 이제 행정소송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행정소송의 정의를 이제 분설해 보면은 먼저 법원의 사법작용으로서의 재판. 이거는 뭐 민사사건이나 뭐 형사사건이나 다 같기 때문에 특별히 더 설명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인데, 이 법원 조직법 2조 1항에 보면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서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이 법원이 법률상의 쟁송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법률상의 쟁송이 뭐냐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해석하는 주류적인 견해는 법률상의 쟁송이라고 하면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류적인 견해는 법률상의 쟁송은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은 권리는 누가 갖고 있어요? 권리 능력자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권리 능력자는 사람이죠, 사람인데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이 권리 능력자가 아닌 것에서 나타나는 분쟁은 이거는 이 법률상의 쟁송으로 보지 않는 거죠. 요거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 법률상의 쟁송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행정쟁송법의 다수설하고 소수설이 끝까지 모든 쟁점에서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수 주류적인 견해는 일반적인 민사소송법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법률상의 쟁송을 권리의무관계에서 생기는 분쟁 이거를 이제 법률상의 쟁송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만이 소송을 할 수 있고 권리의무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자만이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의 일부잖아요. 기관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행정기관끼리의 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권리 침해니까, 그렇죠? 권리의 침해가 아닌 것은 법률상의 분쟁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소수설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아니, 법률상의 쟁송이라고 그랬지. 어디에 권리의무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리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권리의무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수설에서 말하는, 통설에서 말하는 이 해석론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리고 이 대상적 격이라든지 원고적 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수설보다 훨씬 더 넓게 이 소송의 취소 소송이나 이 항고 소송의 대상을 넓게 잡거나 아니면 원고적 격을 넓게 잡거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상 쟁송이 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이 행정소송법에 큰 두 가지 흐름이 있게 되는 거고, 통설적인 흐름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 통설적인 흐름은 권리의무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으로, 권리의무관계가 뭡니까? 법률관계죠. 법률관계. 민법 총칙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권리의무관계 이꼴 법률관계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소수설은 법률상의 쟁송에서 권리의무관계에 관해서 생긴 분쟁이라고 읽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넓게 소송의 대상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래도 시험 아직 배우는 입장이고 뭐 하는 거니까 통설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통설적인 입장에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에 행정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송하고 구별된다. 행정사건은 공법상 법률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리의무관계잖아요.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게 행정소송이고요. 민사소송은요,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이죠. 그거를 해결하는 것을 민사소송이라고 하고, 헌법소송은 같은 공법소송이긴 한데 헌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소송이고요. 형사소송도 같은 공법소송이긴 하지만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그런 특별한 공법소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법소송의 일반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공법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정식 절차에 의한 재판이다. 이거는 이제 법원에 의한, 소송법에 의한, 법원과 소송법에 의한 이 엄격한 소송 절차에 따른 재판이라서 행정소송을 그걸 말하는 거고, 그러면 정식 절차가 아니면 약식 절차라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 의한, 그죠? 절차가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보통 행정심판이라고 그래요. 행정심판. 자, 행정소송의 기능입니다. 행정소송의 기능 5페이지인데요. 행정소송법 제1조에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이 일단 하나 생각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행정의 적법성 보장 기능이죠. 자, 그럼 권리구제 기능은 모든 소송의 공통적인 거죠. 그죠? 침해된 권리를 회복해 주는 게 소송의 본질이잖아요. 모든 소송의 본질은 권리구제 기능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소송의 일종이기 때문에 권리구제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 권리구제를 하다 보면
예컨대 위법한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가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리 구제를 하다 보면은 이게 그 피고인 행정청이 이렇게 건축 허가에 대해서 위법하게 거부를 하면은 위법하게 평가를 받게 돼서 결국은 취소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럼으로써 행정 통제 기능이 수행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의 기능은 두 가지, 권리구제 기능하고 행정통제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권리구제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주관소송이라고 그러고요. 주관소송이라고 그러고, 행정통제 기능을 주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원고의 권리와 관계없이, 그죠?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소송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보통 객관소송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행정소송에는 크게 네 가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고, 기관소송이라는 게 있고, 민증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기관소송이라는 게 있고, 민증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은 주관소송으로 보는 거고요. 주된 기능이요. 그 다음에 기관소송하고 민증소송은 객관소송으로 봅니다. 근데 주관소송인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은 이 분쟁이 있기만 하면 소송의 대상이 돼요. 그거를 개괄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증소송이나 기관소송은 이른바 법정주의 또는 열기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이 소송을 할 수 있는 목록이 있는 거죠. 소송을 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해진 경우에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열기주의 또는 법정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기본적인 태도는 주관소송인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은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객관소송인 기관소송하고 민증소송은 열기주의 또는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결국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주관소송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과의 관계입니다. 7페이지예요. 민사사건하고 행정사건은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공사법 구별 문제하고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같은 걸 보면은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견해가 한 4-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주체설이죠. 주체설인데, 주체설은 이제 한쪽 당사자가 국가나 공공단체이면은 공법이고, 그죠? 양쪽 다 사인간이면은 사법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 자체로도 약간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국가도, 그죠? 국가도 사법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쪽 당사자가 국가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종속설이에요. 종속설은 이 공권력 주체하고 사인 사이에, 국민 사이의 관계가 대등하면 사법이고, 공권력 주체의 지위가 우월하면 공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도 문제죠. 왜냐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 사이에, 국민이나 주민 사이에 수돗물 거래를 하잖아요. 이거는 공법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를 포괄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익설이라는 거 있어요. 이익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공익과 관련된 법이면 법이라고 그러고, 사익과 관련된 법이면 사익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공익이냐 사익이냐로 나누자는 거는 약간 동호반복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행정 주체의 행위는, 그죠? 그것이 사법관계이든 공법관계이든 공익과 관련돼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독일의 통설이라는 걸로 받아들여지는 게 이제 주체설 또는 귀속설이라고 하는데, 이 공권력의 담당자를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라고 하고,
그 공권력의 행사에 관한 법을 공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른바 귀속설, 신주체설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냐? 우리나라에서는 복수기준설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먼저 종속설하고 귀속설을 결합해서 해보는 거죠. 귀속설하고 종속설하고 결합해서 먼저 공부사법을 가려보고요. 그게 안 되면은 이익설을 다시 가서 이익설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게 이제 복수기준설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죠? 여러분들이 행정법, 실체법을 공부할 때 공사법 뭐 이런 론 또는 뭐 공법과 사법의 구별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실무나 아니면 실제 생활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별 관계가 없고 그냥 이론적인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죠? 왜냐면은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장 소장을 어디다 제출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건지 아니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건지 당장 실무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이론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설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학설에 따라서 이렇게 실제 사건에 있어서 학설에 따라서 구분해서 잘 되질 않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교재에는 없지만은 판례를 찾아보시거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전속관할이거든요. 뒤에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을 민사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1심을 했어요. 1심 법원도 민사사건이라고 생각하고서 그 서울 뭐 예컨대 서울행정법원하고 서울중앙법원이 있다고 치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민사사건으로 처리했고요. 대법원에서 와서 보니까 이게 행정사건이에요. 알고 봤더니. 예.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1심으로 가게 돼요. 서울행정법원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법의 구별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원고가 져야 되잖아요. 근데 원고가 지는 거는 사실은 뭐 당연한 거긴 하죠. 왜냐하면 처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소송법 하에서는 원고가 당연히 자신의 책임과 권한으로 관할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부담이 너무 커서 일본에서 이제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민사 사건으로 생각하고서 민사 소송으로 제기하면 민사 사건으로 처리해주고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주고, 행정사건으로 생각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은 행정소송으로 처리해주자라는 게 이른바 민소행소병용설입니다. 민소행소병용설. 근데 뭐 대법원이나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이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를 행정사건인지를 잘 구별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행정소송법 제8조를 보면은요, 8조를 보면은 11페이지입니다. 8조를 보면은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행정소송법이 행정소송의 일반법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민사소송의 하나의 특별법이나 민사소송이 아류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은 대등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8조 2항에서 보면 행정소송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는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행정소송법이 8조 1항에서 호기롭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대등한 법이다라고 해놓고서는 실제로 행정소송법을 보시면은 조문이 뭐 40여 개 남짓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기완결적인 소송 법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12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 행정소송법에는 어떠한 규정들이 있느냐? 민사소송법하고 뭔가 다른 규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행정소송법에 적혀 있는 규정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소송은 민사소송하고 다르게 행정통제 기능, 즉 적법성 보장 기능을 수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따른 조문들이 있어요. 뭐 직권소송 참가라든지 직권심리들이라든지 이런 직권주의적 요소가 가미가 돼 있다. 그러니까 행정의 적법성 보장 기능,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소송법의 규정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류는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법 관계의 조속한 안정. 행정법 관계는 조속히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분과 같은 경우에는 제소기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뭐 예컨대 당사자 적격이라든지 전심 절차라든지 뭐 제소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한계를 살펴보면은 일단 일반 사법 적용으로서의 한계들이 있겠죠. 이것들은 뭐 민사소송법학에서 충분히 공부한 것들인데, 먼저 이제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주관소송의 원칙이라서 법률상 이익 또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건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권력분립에 따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의 독자성이 존중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컨대 재량이라든지 계획재량이라든지 아니면 판단의 여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의 이 독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를 이른바 행정유보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재량행위를 포함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소송의 대상이 되죠. 예컨대 위법한 재량권의 행사, 즉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즉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당연히 위법하죠. 그래서 소송으로 다뤄지는데, 다만 이제 그 재량권 내에 있어서의 행위는 설령 부당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행정심판은 이루어집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인데 행정소송은 위법성만 심판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논해지는 게 16페이지의 통치행위인데, 이 통치행위라는 거는 통상의 이제 행정작용과 다름없는데, 그죠? 일정한 국가작용인데 고도의 정치성이 있다는 거죠. 고도의 정치성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거냐 도대체. 이게 이제 이른바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 통치행위 이론 부정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관소송에 관해서는 개괄주의, 즉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괄주의를 채택해서 권리 의무에서 나타나는 분쟁이기만 하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권리 의무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분쟁이기만 하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건데, 따라서 통치 행위도 그죠? 이게 고도의 정치성을 띠든지 말든지 간에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이기만 하다면은 당연히 행정소송법상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재판청구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라면 그거는 통치행위 이런 부정설이 되는 거죠. 그죠? 통치행위 이런 긍정설은 크게 세 가지 근거예요. 하나는 이제 사법자재설이에요. 즉 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정치 문제는 100% 지지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찬반 양론이 있는 거고 그러한 정치적인 의사 때문에 법원의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차라리 그 사건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그 법원의 신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법 자제설이 되는 거예요. 사법 자제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량행위설이에요. 재량행위설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는, 즉 통치 행위는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재적 한계설입니다. 이른바 권력분립설이에요. 자, 통치 행위는, 그죠? 민주주의적인 원리가 작동되는 거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한계가 있고 법치주의에도 한계가 있듯이 각각의 이 한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통치행위는 이 법치주의의 일종의 한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통치행위 긍정설이 되는 건데 이 긍정설 중에서 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견해는 사법자제설하고 내재적 한계설을 합쳐놓은 겁니다. 사법자제설하고 내재적 한계설을 합쳐놓은 게 대법원의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대북송금행위 사건에서 보면은 판시사항 18페이지 보시면은요, 이 한번 제가 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고도의 정치성을 띈 중간쯤인데요.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 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고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통치행위 긍정설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이제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앞에 이제 사법자제설하고 권력분립설, 내재적 한계설에 따른 얘기들을 좀 써놨어요.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했냐면은 그러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인정,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판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판례를 보면은 계엄 선포 행위, 뭐 이런 것들,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계엄령을 어기면은, 포고령 위반죄라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민주인사들을 박정희 정권 때 민주인사들이 이제 계엄령 계엄 포고 위반죄를 많이 이제 옥고를 치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계엄령이 위헌적인 거라서 이걸 어겨도 범죄가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계엄령 선포 행위는 이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뭐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상계엄 전국할 때, 즉 5.18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법심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유언비어 날조 유포로 인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죄에 관한 재심 사건에서도 사법심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서훈, 즉 훈장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통치행위인데 서훈의 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그랬고요. 헌법재판소로 가면은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에 관해서는 통치행위이지만 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것은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를 하지 않죠. 그러면 각하를 해야 되는 거죠. 헌법소원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행정소송의 종류가 있는데, 행정소송의 종류는 형성소송이라는 게 먼저 성질에 따라서 형성소송이 있고 이행소송이 있고 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민사소송에서 공부하셨을 텐데, 자, 형성소송이죠, 형성소송. 모든 소송의 기본은 확인소송이죠. 이행소송이 있고요. 자, 모든 소송의 기본은 확인소송이죠. 이행소송은 뭐예요? 이행청구
이행 소송은 뭐 권리의 확인하고 그죠? 확인 다음에 플러스 이행이잖아요. 이행 청구권의 행사. 뭐 형성 소송은요. 형성권이 있어야 되죠. 형성 요건의 확인과 형성권의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송의 기본은 확인 소송입니다. 이거 민사 소송에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형성 소송은 뭐냐? 형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말뜻을 잘 알아야 돼요. 형성이라는 말은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된다라는 뜻이죠. 형성은 권리 의무 관계가 즉 법률 관계가 변동한다는 뜻이에요. 자, 취소 소송. 처분을 취소한다 하면 그 즉시 그 판결이 확정된과 동시에 그 처분은 무효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처분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됐죠. 따라서 형성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행소송은요. 이행소송은 어떤 급부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갖춰졌으면 의무를 명하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행소송이 있고 확인소송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민사소송은 확인소송, 이행소송, 형성소송 중에 어떤 소송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민사소송은. 이행소송이죠. 다 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다 이행소송이잖아요. 그리고 주문은 뭐라고 끝에 돼요? 뭐뭐뭐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뭐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러면 지급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나중에 집행의 문제가 따로 남습니다. 이행소송의 특징은 뒤에 집행의 문제가 남고 그 자체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나 형성소송은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처분을 취소한다 하면 처분이 취소되는 거예요. 뒤에 행정청이 그 판결문을 읽어보고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구나 하면서 내가 명확하게 해서 내가 처분을 그러면 취소해야지 한다고 해도 그 뒤에 있는 행정청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판결로서 이미 처분이 취소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따라서 행정소송은 형성소송, 이행소송, 확인소송 중에 어떤 소송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형성소송이 중심이죠. 민사소송은 이행소송이 중심이고 행정소송은 취소소송이 전체 소송 유형의 건수의 한 8,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취소소송이기 때문에 형성소송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아까 이미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렸는데, 그죠? 주관소송하고 객관소송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관소송하고 객관소송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관소송에는 객관소송이 있고요. 주관소송에는 항고소송이 있고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죠. 객관소송은 기관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민증소송이라는 게 있다. 자, 객관소송은 행정통제기능, 적법성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항고소송의 뜻을 한번 보자고요. 항고가 뭐예요? 항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민사소송법에도 항고라는 말이 있죠. 이 항고라는 건 뭐예요? 이미 어떠한 결정이나 판단이 선제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리뷰죠, 리뷰. 항고의 뜻이 그렇잖아요. 국어사전적으로 살펴볼 때 항고의 뜻은 어떠한 결정이나 판단이 먼저 선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리뷰잖아요. 그럼 어떠한 결정이나 판단이
조치가 어떠한 결정이나 조치가 뭐라고 짐작이 됩니까? 행정행위죠. 소송법적으로는 처분.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대한 리뷰죠. 그게 이제 항고소송이 되는 거고요. 당사자 소송은 행정행위나 처분과 관계없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당사자 소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민정소송은 객관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 개인의 권리 침해가 전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게 있냐면은 각종 선거에 관한 소송. 나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당선에 관한 소송. 그 다음에 주민소송. 최근에 각광받는 주민소송. 이런 거를 민중소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중소송이라는 말을 쓰니까 민중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잘 선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잘 쓰는 말도 아니고 공익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중소송을 공익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쉽죠. 그 다음에 기관소송입니다. 이게 기관소송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입니다. 그죠? 아까 소송은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 의무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이잖아요. 그럼 권리 능력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기관은 뭐예요? 자, 법인이 있어요. 법인의 이사가 있죠. 기관은 법인이에요, 이사예요? 이사죠. 법인이 사람이에요, 이사가 사람이에요? 법인이 사람이죠. 인이라고 써있잖아요, 인이라고. 법학에서는 사람이 두 가지 인종이 있는 거죠. 자연인이라는 인종이 있고 법인이라는 인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는 그냥 기관이죠. 자연인으로 따지면은 뭐 뇌나 뭐 이런 것이잖아요. 오장육부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기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는 소송, 사람이 아닌 게 하는 소송이면 이건 형용모순이죠. 예? 그러니까 행정기관 간의 소송이라는 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다만 국가는요, 그죠? 국가나 이 공권력의 주체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잖아요.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서 자기들 내부에서 가장 정점이 되는 사람이, 기관이 다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국가의 통일성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이 다 결정하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기관들이, 그렇지 않은 행정 주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고, 지방의회가 있어요. 그 위에 어떤 게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은 분쟁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분쟁이 아니지만 할 수 없이 법원이 개입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기관소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관소송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법정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 또 하나는 교육학회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에 대한 교육감의 소송.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의 지방의회에 대한 소송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를 보면요. 이제 그 26페이지 표를 한번 보시죠. 표를 보시면은 자, 행정법 관계가 보통 이제 행정작용법 관계하고, 그죠? 그 다음에 행정조직법 관계라는 게 있어요.
행정 자격법 관계는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행정 조직법 관계는 뭐 행정 조직 내부 관계나, 그죠? 행정 조직 내부 관계나 행정 주체 상호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컨대 이래요. 자, 국가라는 게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람이지 장관이나 그죠? 시장은 사람이 아니죠. 그죠? 행정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장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으로 치면은 그냥 오장육부잖아요. 그죠?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행정주체라고 그러고요. 그죠? 얘들은 이제 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자,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법학에서는 인종이 두 가지 인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연인종이 있고 법인종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법인의 상법적인 버전이 뭐예요? 회사죠. 법인의 행정법적 버전이 뭐겠습니까? 행정주체예요. 그러면 이사, 즉 기관이죠, 기관. 기관의 행정법적 버전이 뭐예요? 행정기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행정주체하고 행정기관. 이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마찬가지다. 거기에 대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국민하고 주민이 있단 말이에요. 자,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를 이제 행정자격법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주체하고 행정객체 사이의 관계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주민과의 관계를 행정자격법 관계라고 하는 거죠. 행정자격법 관계는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공법적인 관계가 있고 사법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공법적인 관계는 다시 권력 관계가 있고 관리 관계가 있죠. 자,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공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더 우월적인 지에서 있어요. 명령 지시예요. 그리고 권력 관계라고 하죠. 그 수단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행정행위 처분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행정행위 또는 처분, 즉 행정자격법 관계인데 공법 관계이면서 권력 관계인 것의 주된 수단은 행정행위나 처분인데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분에 대한 리뷰. 무슨 소송? 항고소송이라고 그랬죠. 자, 공법적인 관계인데 서로 대등한 관계예요. 그럼 나머지 법률상,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법관계예요. 그러면은 행정소송이 아니죠. 무슨 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이에요. 자, 행정조직법 관계예요. 행정조직 내부 관계는 원래 소송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가의 통일성 때문에. 그런데 할 수 없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무슨 소송? 기관소송이라고 그랬죠. 행정 주체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예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주는데 하나는 자치사무, 하나는 단체임사무, 하나는 기관임사무라고 그래요. 근데 단체사무하고 자치사무는 자치권을 행사하는 관계입니다. 자, 자치권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대등한 관계죠. 자치권을 행사할 때 있어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대등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에 따라서 뭐 서로 공법관계, 사법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공법관계일 때는 뭐 공법관계이면서 권력관계일 때는 항고소송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기관임 사무를 처리할 때는 그죠? 기관임 사무를 처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의 하부기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행정 조직 내부 관계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관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도 헌법상의 가치이지만, 그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국법 질서의 통일성이 갖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수단이 있어요. 하나는 취소 정지권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지방자치법을 공부하시면 나와요. 하나는 직무이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소 정지권이라는 무기가 있고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개입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취소 정지권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직무이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취소 정지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작위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을 취소 정지권이라고 하고요.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해서 소극적 조치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을 직무이행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취소 정지권이나 직무이행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은 소이익이 없다고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국가는 취소정지권이나 직무이행명령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법원에 호소해서 권한을 확보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취소정지권이나 직무이행명령이 잘못됐다고 다툴 수는 있겠죠. 그런 것은 지방자치법에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관계에서는 즉 취소정지권이나 직무이행명령을 행사하는 관계는 지방자치법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관계인지 아니면은 국가의 하부기관이 되는 관계인지에 따라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까지가 이제 첫 번째 총선에 관한 얘기였고요. 자, 이제 관할로 갑니다. 관할. 자, 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의 전속관할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뭐냐면은 그 1998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했어요. 1998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이 행정법원이요 생겼어요. 그 전에는 행정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고등법원이 1심이 됐고요. 대법원이 2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8년 3월 1일 전에는 2심제로 운영됐어요. 행정소송이요. 근데 1998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이 행정소송이 3심제가 됐고요. 3심제가 됐고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주의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임의적 전치주의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1998년 3월 1일을 기점으로요. 그 전에는 행정심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1심이고 대법원이 2심이고 1심, 2심. 그래서 행정사건이 2심제도고 필요적 전치주의였다. 근데 98년 3월 1일 이후에 행정법원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3심제가 됐는데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주의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임의적 전치주의하고 필요적 전치주의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뭐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다시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어떤 처분이 있어요. 자, 처분에 대해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그죠?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냐? 그래야지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그래요. 원고가 바로 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심판을 거치든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필요적 전치주의냐 임의적 전치주의냐가 하나 쟁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경로를 채택했을 경우에, 자, 행정심판의 결과가 재결이잖아요.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냐 아니면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냐에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두 개 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사건에 소송이 두 개가 생기는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하면 재결주의라고 그러고요.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하면은 원처분주의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필요적 전치하고 임의적 전치 때문에 지금 미리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98년 이전에는 행정사건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했고 행정심판이 있었고 1심이 고등법원이고 2심이 대법원이었는데 1998년 3월 1일 이후에는 행정법원이 1심이고 2심이 고등법원이고 3심이 대법원인 정상적인 3심 체제가 됐어요. 그리고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주의가 됐다. 일단 요거까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행정법원이 있고 민형사법원이, 그냥 법원이 있잖아요. 지방법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게 전속관할이라는 거예요. 행정사건은 행정소송의 전속관할이다. 그러니까 행정사건은 반드시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되는 거죠. 자, 행정사건인데 지방법원에다 제기하면 전속관할 위반이 돼서 절대적 상고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속관하고 임의관할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세 가지죠. 하나는 합의관할이 생길 수 있느냐, 또 하나는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느냐,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1심이 끝나고 항소심에서 관할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전속관할하고 임의관할하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른바 전속관할은 배타적 관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지방법원에 제기하면은 안 된다. 배타적 관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민사사건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 좋다.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인데 그러면은 민사사건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지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렵고요. 판례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이 판례는 민사사건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원에서 민사사건을 처리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토지관할이에요. 자, 서울 행정법원이 있죠. 지방에는 행정법원이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부산 행정법원이라는 말 못 들어봤죠. 지방에는 서울 외 지역은 이 행정법원 대신에 지방법원 본원이 지원이 아닙니다.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의 역할을 겸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행정사건 처리했어요. 뭐가 돼요? 전속관할 위반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광주지방법원에서 행정사건을 처리했어요. 이거는 전속관할하고 관계없죠. 왜냐하면 광주지방법원은
행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행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법원은 뭐가 있느냐? 일단 서울 지역은 서울행정법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 본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행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예요. 서울행정법원, 지방법원 본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그러면 서울행정법원하고 부산지방법원 사이에는 그건 전속관할 위반 문제가 아니죠. 그냥 토지관할 문제잖아요. 네. 그쵸? 자, 토지관할의 기본 원칙은 뭐예요? 피고의 주소지죠. 민사소송에서 다 피고 주소지 가서 소송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통재판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정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건의 보통 재판적은 피고를 소재하는 관할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리하는 거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특별재판적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은 일단 중앙행정기관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세종시에도 있고 과천에도 있죠. 과천 정부종합청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종에 정부종합청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각종 법인들이 노무현 정권 때 이래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방으로 막 분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각종 공공기관이 막 지방으로 분산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예컨대 세종정보종합청사에 행정안전부가 가 있단 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보통재판적은 어디예요? 토지관할은. 세종시로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뭐예요? 대전지방법원이죠. 그러니까 대전지방법원이 원래 관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재판적이죠. 행정소송법에서 정해진 특별재판적. 중앙행정기관이나 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관할법원도 관할이 있어요. 그럼 대법원 소재지가 어디예요? 서초동이죠. 그러면은 무슨 어디예요? 서울행정법원이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 관한 사건은 그죠? 원래의 보통재판적인 대전지방법원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죠?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관할에 뭐라고 그래요? 경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토지 수용, 부동산, 그다음 이런 것들은 부동산 소재지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또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것, 즉 지사, 지점 이런 것들은 지사,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관할이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토지 관할은 전속 관할이 아니죠. 예? 토지 관할은 임의 관할입니다. 그 다음에 사물 관할이에요. 사물 관할은 이 단독 재판부에서 재판을 할 거냐, 그죠? 합의부에서 재판을 할 것이냐를 나누는 거를 사물관할이라고 그래요. 단독재판부에서 할 거냐, 합의부에서 할 거냐를 나누는 거를 사물관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물관할의 민사사건에서 사물관할의 기본 원칙은 뭐예요? 민사사건은 단독재판부죠. 그러나 행정사건은, 행정소송은 합의부가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합의부가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신급관할이라는 게 있어요. 신급관할은 2심제로 할 거냐, 3심제로 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예, 아까 설명을 다 했고요. 자, 사건의 이송입니다. 이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이 있고요. 또 하나는 편의 이송이죠. 편의 이송.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과 편의 이송이 있고, 다시 편의 이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이송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소송법에 특유한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입니다. 자, 관할 위반으로 인한 이송, 편의 이송 중에 민사소송법에 관한 이송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교재를 보시거나 민사소송법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편의에 의한 이송 중에서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입니다. 47페이지예요. 자, 행정소송법 10조에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그런 거 하고, 또는 당해 취소소송하고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등 관련 청구소송은 이송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어떤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했어요. 그럼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에요. 이거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렇다고 치자고요. 자,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무슨 소송이에요? 행정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이에요? 네? 당연히 행정소송이죠. 항고소송이잖아요.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요? 민사소송. 실무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자, 그러면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서울행정법원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서울행정법원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근데 사실상 쟁점이 같죠. 그러면은 이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송을 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판결의 모순도 맞고 당사자도 편리하죠. 그죠? 근데 민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서는 어렵죠. 그죠? 행정소송법에 그래서 특별한 규칙을 준 겁니다. 네. 자, 이쪽으로 이송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송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이송해야 될 것 같죠? 왜? 이쪽으로 이송하면은 행정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게 되니까 뭐가 돼요? 무슨 위반이 돼요? 전속관할 위반이 되잖아요. 자, 요건이 서로 다른 사실심 법원의 소송 계속 중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관련 청구 소송이어야 된다.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 등 소송 또는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행정소송. 이게 관련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야 되고 이송의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송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전속관할 위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자, 이송의 효력이에요. 이송의 효력인데 예컨대요. 서울행정법원에서요.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근데 부산지방법원에서 다시 보니까 광주지방법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건이 전국을 전전 유통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송의 기속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소송법의 특이한 문제가 아니고요. 민사소송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한 번 이송하면은 그 다음에 이송을 못 하는 거죠. 한 번 이송하면 그 다음에 이송하지 못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산고등법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지방법원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송의 기속력하고, 그죠? 잘못 이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3심제도가 아니라 2심제도가 되는 꼴이 되잖아요. 1심을 박탈하게 되잖아요. 이래서 이런 거는 신급을 달리하는 이송에서의 기속력 문제라고 그래요. 신급을 달리하는 법원 사이에 이송에 있어서의 기속력 문제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신급 관할을 위반한 이송 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법원, 상급심 법원은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신급 박탈의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상급 관할을 위반한 이송 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은 기속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원래대로. 이거는 행정석관의 특이한 문제가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다. 소송법 전반에 관한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항고소송의 의의하고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소송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소송으로서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이 있고요. 객관소송으로서 그 민정소송하고 기관소송이 있다고 그랬고, 민정소송은 공익소송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고소송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어요. 항고소송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어요. 취소소송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확인 소송이 있죠. 무효확인 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이 있죠. 이거는 아까 항고소송 뭐랬어요? 행정의 공권력 작용을 리뷰하는 소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적극적으로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이 취소 사유가 있어요. 중대 명백하지 않은데 그 위법한 거예요. 그럼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 처분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죠.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어요. 반대죠, 이제는. 그게 이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이라고 그래요. 자, 요거는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법정 항고소송이라고 그래요. 법에서 정해져 있는 항고소송, 법정 항고소송이라고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법정의 항고소송이라는 관념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법정의 항고소송에 관한 것이 의무이행소송이라는 거가 있고요. 예방적 금지소송, 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취소소송이에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54페이지입니다. 자, 행정소송법 4조 1항에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취소는 의미를 아시잖아요. 무효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자, 변경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변경을 적극적 변경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일부 취소로 볼 거냐의 문제인데, 위법성만 심사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행정소송에서의 취소소송,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의 변경은 일부 취소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행정심판은 다르죠. 행정심판은 에도 취소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행정심판은 권력분립원칙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적극적 변경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행정심판에서의 변경과 행정소송에서의 변경이 의미가 다소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취소소송의 성질은 형성소송설이 통설입니다. 아까 형성소송, 이행소송, 확인소송이 있잖아요. 형성소송설이 통설이다. 그 다음에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이거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근데 너무 지금 시간이, 그죠? 너무 이론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만 딱딱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입니다. 처분의 위법성 일반. 위법 사유별로 소송물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위법 사유별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처분 단위로 소송물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A라는 처분하고 B라는 처분은 소송물이 다르죠. 그렇게 설명이 되지만
A라는 처분의 기억 처분 사유나 기억 위법 사유나 니은 위법 사유는 소송물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에요, 위법 사유별로 소송물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소송을 제기할 때 위법 사유를 모두 다 제시해야 되죠. 안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위법 사유를 따로 빼서 제기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처분의 위법 사유가요, 두 가지가 있다고 쳐봐요. 1번 위법 사유가 있고 2번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합시다. 1번 위법 사유에 의한 처분이 소송물이라고 하며, 그리고 2번 위법 사유에 대한 게 소송물이 다르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1번 위법 사유로 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2번 위법 사유가 또 있어요. 제기하려고 했더니만 뭐가 문제가 돼요? 제소기간이 지나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에서는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소송물이. 그래 이제 나중에 새로운 주장을 하더라도 이건 제소기간하고 관계없는 거에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통설 판례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분 단위로 1번 처분하고 A 처분하고 B 처분하고 사이에는 소송물이 다른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하잖아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A 처분이 A 처분이다, B 처분이 B 처분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확정할 거냐의 문제죠. 그 네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처분의 주체예요. 또 하나는 처분의 상대방이에요. 또 하나는 처분의 일시예요. 또 하나는 처분의 주문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특정된다. 처분 사유는 아니다. 이론상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많지만 지금 다 설명 안 할 거예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시간대. 네. 자, 처분의 주체, 처분 상대방, 처분 일시, 처분 주문으로 처분을 특정하고 처분 사유는 아니다. 자, 예컨대 안암식당이 있어요. 안암식당이라는 이 식당 주인이요, 설거지를 잘 안 해서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라는 처분 사유가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어요. 두 가지 처분 사유가 있어서 두 가지 처분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안암식당 주인이 2021년 10월 29일 날에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장을 써야 돼요. 청구 취지를 써야 돼요. 어떻게 써요? 안암식당 주인이 원고예요, 피고예요? 소송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죠. 안암식당 주인이 원고예요, 피고예요? 원고죠. 그럼 피고는 누구예요? 성북구청장이죠. 피고가 2021년 10월 29일, 피고가, 그죠? 2021년 10월 29일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피고가, 이거 또 들어보세요. 피고가 2021년 10월 29일 원고에게, 그죠? 원고에게, 원고에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팔았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한다. 취소한다. 라고 청구 처지를 쓰냐고요. 어떤 게 맞아요? 앞에 게 맞죠. 왜? 처분 사유는 처분을 특정하는 요소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통설적인 설명이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들이 많아요. 저도 반론도 하고 뭐 있는데,
너무 여러분들 다 아실 필요는 없죠.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통설 판례만 아시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요. 더 알고 싶으면 조만간 제 논문이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소송문은 결국은 뭐가 돼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되죠. 소송물은 궁극적으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물 이퀄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효선언을 의미하는 취소소송이에요. 자, 아까 지워버렸네요. 취소소송 있고 무효확인 소송이 있어요. 그죠? 근데 처분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이렇게 딱 이렇게 알 수는 없죠. 중대 명백한지 아닌지 어떻게 딱 알아요. 그러니까 무효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게 뭐 와인하시죠. 잘못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소송을 무효선언을 의미하는 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 형식은 취소소송을 채택했기 때문에 제소기간도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소송입니다. 무효등 확인 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또는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하고 확인 소송이고요. 그 다음에 무효 확인 소송하고 취소 소송과의 관계예요. 63페이지입니다. 자, 무효 확인 소송하고 취소 소송은 서로 양립할 수 없죠. 무효 사유이면서 취소 사유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예비적 병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적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고 무효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가 서로 포용관계에 있는 것도 맞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무효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취소 소송 제기하는 것이 왜 잘못됐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취소 사유인데 취소 사유에 불과한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로 호환은 된다고 하지만 취소 사유가 있는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은 청구 취지 변경을 해야겠죠? 취소 소송으로. 그래도 제소 기간도 지켜야 되고. 그건 나중에 소의 종류의 변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부작위라고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이나 각하 또는 기각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위법 확인을 하는 것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고 그래요. 항고소송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의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의무이행 소송이에요. 자,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서 의무이행 소송이 아직 법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네. 자, A라는 사람이요. 성북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요.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때 성북구청장이 A에게 할 수 있는 리액션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뭐예요?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모르겠어요? 거부 처분이죠. 세 번째는요? 방금 했잖아요. 뭐예요? 대답 안 하는 거죠. 부작이죠. 응? 그러면은 부작이면은 무슨 소송을 제기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거부 처분이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인데 보통은 취소 소송이겠죠.
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자, 그래서 A가 법원에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한번 좀 더 좁혀서 설명을 할게요. 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거부처분이 취소됐어요. 이겨서 취소됐어요. 자, 이 A는 건축허가를 받은 거예요. 거부처분만이 취소된 거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원고는 지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냥 신청 상태로 되돌아갔을 뿐이잖아요. 권리구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법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기속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기판력과 다른 기속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북구청장은, 패소한 성북구청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행위를 해야 돼요. 재처분 의무가 생겨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다른 사유를 들면 건축허가를 안 내줘도 되죠.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소송이라는 제도가 없고요. 그죠? 예. 그냥 취소소송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있어요. 따라서 이런 행정행위를 발급해달라고 하는 소송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에 따르면은 권리구제가 안 돼요. 그냥 건축허가가 있는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기속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권리구제가 돼야 되잖아요. 기속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기속력에 의하더라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니까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다른 거부 사유를 가지고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 아예 소송을 바로 해달라. 그냥 건축허가를 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좋겠죠. 그죠? 네, 그거를 의무이행소송이라고 그래요. 의무이행소송. 법원이 직접 건축허가를 발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성소송은 아니죠. 발급하라라고 해야 되니까 이행소송이고 의무이행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소송을 의무이행소송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의무이행소송이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례에 의해서 해석론으로 의무이행소송이 왜 안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적극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석으로 의무이행소송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극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소극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처분을 발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인데 사법부에서 마치 행정행위를 발급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게 첫 번째 논거고요. 두 번째 논거는
그렇지는 않지만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의회가 입법적인 결단을 내린 거다. 의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기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판례는 소극설인데 입법 정책의 문제로 보는 소극설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방적 금지 소송은 뭐냐면은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나 모든 소송에서 다 권리 침해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죠?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71페이지입니다.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권리 구제잖아요. 모든 소송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행정청의 공권력에 어떠한 처분이 행해질 게 임박했어요. 근데 그 처분이 행해지면은 너무 절박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권리 침해가 있고 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미리 차단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냐 해서 소극설하고 제한적 허용설이 있습니다. 소극설은 이미 의무행소송에서 다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고요. 제한적 긍정설은 어떤 요건 하에서 인정돼야 되느냐. 첫 번째 72페이지입니다. 처분이 행해질 개연성이 있고 절박하며, 두 번째 처분 요건이 이리적으로 정해져 있고, 세 번째 미리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네 번째 다른 구제 수단이 없다. 이런 경우,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은 예방적 금지 소송이 허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해석상. 인데 상당히 학설상으로도 다수설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지만 판례는 역시나 예방적 금지 소송이나 의무행 소송이나 모두 다 안 된답니다. 안 된다. 자,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은 이 두 가지 소송 유형은 아마 도입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